박서진 씨, 이제 그만하시죠. 부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면회실에 모인 간부들이 모두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제 아들이 다쳤는데 왜 그만하라는 거죠? 민간인이 부대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도연이 비웃듯 말했어요. 예전에 장교였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간부들이 킥킥거렸어요. 퇴역하신 지 벌써 몇 년 됐죠? 이제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 아닌가요? 그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20년 군 복무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도연아, 너 지금 뭐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모욕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제 주머니 안에 있는 녹음기가 이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요. 오늘은 한때 군부대에서 영향력 있던 어머니가 아들의 부대 내 괴롭힘을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를 다뤄볼 텐데요. 나라를 위해 애쓰는 젊은 군인들과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맘졸이는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사연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진입니다. 올해로 45, 전직 특전사 여군 중령이었죠. 지금은 그냥 평범한 민간 군사교관으로 살고 있어요. 아무래도 제복을 벗고 나니 세상이 참 조용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조용한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란 걸 요즘 들어 자주 느끼게 됩니다. 특전사에서 20년을 보냈어요. 그 시절엔 매일이 전쟁 같았죠. 새벽 5시 기상 나팔부터 밤 11시 점호까지 분 단위로 짜인 스케줄 속에서 살았거든요. 부하들을 이끌고 산악지대를 누비며 훈련하던 날들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흘렀네요. 퇴역 이후론 민간 보안업체에서 신입 경비원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강의실에 서 있었죠. 20명 남짓한 수강생들 앞에서 위기상황 대응법을 설명하던 참이었어요. 자, 그러면 불법 침입자가 건물 후문으로 접근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한 수강생이 손을 들었어요. 신고부터 하고 현장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때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죠. 발신자를 보니 모르는 번호였는데 아무래도 중요한 전화인 것 같아서 잠시 양해를 구하고 복도로 나갔어요. 여보세요? 박서진 중령님이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계급을 부르는 걸 보니 군 관련 전화인 것 같았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제3특기학교 의무실입니다. 박준희 일병 보호자시죠?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준이는 제 아들이거든요. 20살, 올해 군에 입대해서 지금 특기학교에서 교육받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준이 일병이 생활관에서 다쳤습니다. 크게 다친 건 아니지만 면회를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강의실에서 기다리는 수강생들이 있었지만 도저히 수업을 계속할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수업을 마무리하고 차를 몰고 부대로 향했어요. 부대까지는 2시간 정도 걸렸어요. 운전하는 내내 준이 생각만 났죠. 어릴 때부터 얌전하고 말 잘 듣는 아이였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도 엄마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라며 오히려 저를 달래줬어요. 부대 정문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어요. 경계병이 다가왔죠. 면회 오셨습니까? 네, 박준희 일병 어머니입니다. 경계병은 명단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죄송합니다. 면회 신청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의무실에서 연락받고 왔는데요. 다쳤다고 해서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경계병이 누군가와 통화를 했어요. 그러고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왔죠. 면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보안 규정상 사전 신청 없이는 출입이 안 된다네요. 그럼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내일 오전에 행정실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준이가 다쳤다는데 하루를 더 기다릴 순 없었거든요. 죄송한데 부소대장님이나 중대장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규정이 규정이라서요. 그때 문득 차 트렁크에 있던 물건이 생각났어요. 퇴역할 때 챙겨둔 옛 부대 패치와 베레모였죠. 평소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오늘따라 그게 필요할 것 같았어요. 차로 돌아가서 트렁크를 열었어요. 먼지가 쌓인 가방 속에서 새까만 베레모와 특전사 패치를 꺼냈죠. 그것들을 보고 있으니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다시 정문으로 돌아가서 경계병에게 베레모를 보여줬어요. 실례지만 이것 좀 보시겠어요? 경계병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베레모에 박힌 특전사 마크를 본 거죠. 그리고 제가 들고 있던 부대 패치까지 확인하더니 자세를 바로 했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번엔 더 오랫동안 통화를 했어요. 중간중간 제 쪽을 힐끔힐끔 보면서요. 그러고는 급히 다가와서 말했죠. 곧 담당자가 나올 예정입니다. 10분쯤 기다렸을까요? 정문 안쪽에서 한 명의 부사관이 뛰어나왔어요. 가까이 오면서 저를 자세히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혹시 박서진 중령님이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아, 저는 최도연 상사입니다. 예전에 중령님 부하로 근무했었는데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최도연 열심히 했던 부하였죠. 그런데 지금 보니 계급장이 상사가 아니라 중사더라고요. 도연아, 오랜만이네. 그런데 지금 이 부대에 있는 거야? 네, 부소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어요. 반가움과 당황이 섞인 것 같았죠. 아무래도 예전 상관이 갑자기 나타나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준이 면회권으로 왔는데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아, 네. 그런데 규정이 좀 까다로워서요. 최도연의 목소리에 이상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예전엔 그렇게 당당했던 애가 왜 이렇게 어색해할까 싶었죠. 부대 안쪽에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시선들이 왠지 불편했어요. 마치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도연아, 준이가 많이 다쳤나? 아니에요. 크게 다친 건 아닙니다. 그냥 생활관에서 넘어져서 무릎을 좀 다쳤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느낌도 들었죠. 단순히 넘어져서 다친 것 치고는 면회를 오라고 할 정도였나 싶었거든요. 그럼 잠깐만이라도 볼 수 있을까? 최도연이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중령님 죄송한데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느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요. 예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최도연이 이렇게 어물쩡거리진 않았을 텐데요. 정문 주변이 점점 조용해졌어요. 처음엔 시끄럽게 떠들던 병사들도 하나둘 자리를 뜨고 이제는 저와 최도연 그리고 경계병만 남았죠. 바람이 불어와서 제 베레모가 살짝 흔들렸어요. 그 순간 주변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폭풍 전 고요함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결국 그날은 돌아가야 했어요. 최도연이 내일 오전에 다시 오라고 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마음이 불편했어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 떠나질 않았죠.
다음 날 아침 7시에 부대로 다시 향했어요. 이번에는 미리 면회 신청을 했으니까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정문에 도착하니 어제와는 다른 경계병이 있었어요. 박준희 일병 면회 왔습니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절차를 마치고 부대 안으로 들어갔어요. 최도연이 나와서 안내를 해줬는데 표정이 어제보다도 더 어색했어요. 중령님, 먼저 의무실부터 가시겠어요? 그래, 어떻게 다쳤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 의무실은 본관 건물 1층에 있었어요. 하얀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데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군의관 한 명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준희 일병 어머니입니다. 군의관이 고개를 들었어요. 젊어 보이는 대위였죠. 그런데 인사를 받는 태도가 어딘가 어색했어요. 아, 네. 김대위입니다. 준이가 어떻게 다친 건가요? 김대위는 잠시 최도연을 힐끔 보더니 서류를 뒤적였어요. 계단에서 넘어져서 늑골에 금이 갔습니다. 일주일 정도 안정 가려하면 괜찮을 거예요. 계단에서요? 어느 계단인가요? 생활관 계단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이상했어요. 생활관 계단은 그렇게 높지도 않고 계단폭도 넓거든요. 거기서 넘어져서 늑골이 부러질 정도로 다칠까 싶었죠. 정확히 어디 부위인가요? 김대위가 다시 서류를 봤어요. 왼쪽 5번째, 6번째 늑골입니다. 순간 뭔가 걸렸어요. 특전사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각종 부상을 많이 받거든요.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치면 보통은 손목이나 무릎부터 다치죠. 그런데 늑골, 그것도 5번째, 6번째가 부러졌다는 건 엑스레이 좀 볼 수 있을까요? 김대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건 개인정보라서요. 어머니니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규정상 본인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이상했어요. 의료진이 가족에게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올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언제 다친 건가요? 어제 오후 2시경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 받은 시간은 오후 3시였어요. 1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이미 엑스레이까지 찍고 진단이 끝났다는 건가요? 아무리 응급 상황이라고 해도 너무 빨랐죠. 진료 기록부도 좀 보겠습니다. 김대위가 잠시 망설이더니 서류 한 장을 건넸어요. 그런데 기록을 보니 더 이상했어요. 접수 시간이 오후 2시 10분, 진료 시간이 2시 20분, 엑스레이 촬영이 2시 30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너무 일사천리였어요. 부상 직후 의무실로 와서 바로 진료받고 엑스레이까지 찍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었죠. 담당 의무병은 누구예요?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건가요? 김대위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싶어서요. 지금은 다른 곳에 있어서요. 최도연이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먼저 나서서 설명을 해줬을 텐데 오늘은 계속 뒤로 빠져 있었죠. 그럼 이제 준이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무실을 나와서 생활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가는 길에 최도연에게 물어봤죠. 도연아, 준이가 평소에 어떻게 지내고 있어? 그냥 다른 애들과 비슷하게요. 친구들과는 잘 지내고? 네, 별 문제 없이요. 대답이 너무 짧고 건성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부하들 이야기를 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말을 아낄까요? 생활관에 도착했을 때 준이는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왼쪽 옆구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왜 왔어요? 다쳤다고 해서 왔지. 많이 아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준이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 같았죠. 주변에 다른 병사들과 최도연이 있어서 그런가 싶었어요. 어떻게 다친 거야?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어디 계단에서? 생활관 계단이요. 준이도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마치 외운 대사를 하는 것 같았죠. 옆구리 붕대를 보니 생각보다 넓은 부위에 감겨 있었어요. 단순히 계단에서 넘어진 부상치고는 범위가 너무 컸죠. 정확히 어떻게 넘어진 거야? 그냥 발을 헛디뎠어요. 준이가 잠시 눈을 깔았어요. 그때 느꼈어요.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요. 20년 넘게 키운 아들이니까 알 수 있었거든요. 다른 병사들이 곁눈질하며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선들이 단순한 호기심은 아니었어요. 뭔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죠. 준이야, 엄마랑 잠깐 밖에 나가서 이야기할까? 그때 최도연이 끼어들었어요. 중령님, 환자는 안정을 취해야 해서요. 잠깐만이면 괜찮지 않을까? 규정상 좀 어렵습니다. 또 규정 이야기였어요. 어제부터 계속 규정만 들먹이더라고요. 뭔가 불편한 진실을 가리려는 것 같았죠. 준이 옆에 앉아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얼굴에 멍은 없었는데 목 부분에 살짝 상처가 있더라고요. 계단에서 넘어져서 생기는 상처와는 좀 달랐어요. 준이야, 아픈데 또 없어? 없어요. 진짜 괜찮아요. 그런데 준이가 말을 할 때마다 다른 병사들이 힐끗힐끗 보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감시당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럼 엄마가 다음에 또 올게. 아니에요. 안 와도 돼요. 정말 괜찮으니까요. 이상했어요. 평소 준이라면 제가 오는 걸 좋아했을 텐데 오늘은 왜 오지 말라고 할까요? 생활관을 나서면서 최도연에게 물어봤어요. 도연아, 정말로 계단에서 넘어진 거 맞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상 부위가 좀 이상하지 않아? 계단에서 넘어지면 보통 손목이나 무릎부터 다치는데 최도연의 표정이 경직됐어요. 저도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부소대장이 부하의 부상 경위를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부대를 나서면서 계속 생각이 났어요. 늑골 5번째, 6번째 부분. 그 위치는 정확히 옆구리 한가운데였어요. 계단에서 굴러서 다치기엔 너무 국소적이었죠. 특전사에서 격투기 훈련을 할 때 자주 봤던 부상이었어요. 주먹으로 옆구리를 강하게 타격당했을 때 생기는 골절이었거든요. 차 안에서 한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의료기록의 시간대, 김대위의 방어적인 태도, 준이의 어색한 반응, 최도연의 거짓말. 모든 게 계단 사고라는 설명과 맞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준이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런 표정이었죠.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불안했어요. 20년 넘게 군대에 있으면서 터득한 직감이었죠.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준이 생각만 났거든요. 혹시 누군가에게 맞은 건 아닐까? 그런데 왜 숨기려고 할까? 무엇이 그들을 침묵하게 만들고 있는 걸까? 새벽 3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도 계속 부대가 나왔죠. 어두운 복도를 걸어가는데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멀리서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준이의 목소리 같았어요. 다음 날 다시 부대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준이의 상태도 확인하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싶었어요.
정문에서 면회 절차를 마치고 들어갔는데 이번엔 최도연이 먼저 나와 있더라고요. 표정이 어제보다 더 굳어져 있었어요. 중령님, 오늘도 오셨네요. 응, 준이 상태 어떤지 보려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별 문제 없습니다. 걸어가면서 최도연의 태도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엔 그렇게 격식을 차리지 않았는데 오늘은 왠지 거리를 두려고 하더라고요. 도연아, 혹시 사고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 별로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냥 계단에서 미끄러진 것 같아요. 목격자는 있어? 글쎄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너무 애매한 대답이었어요. 부소대장이라면 부하의 사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할 텐데요. CCTV는 확인해 봤어? 최도연이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그건 좀 어렵습니다. 왜? 저장 시스템에 오류가 있어서요. 그 시간대 영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됐어요. 요즘 CCTV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할 리 없거든요. 하필이면 사고 당시 시간대만 문제가 생겼다는 게 너무 우연의 일치 같았죠. 생활관에 도착해서 준이를 만났어요. 어제보다는 좀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뭔가 위축된 모습이었어요. 준이야, 오늘은 좀 어때? 괜찮아요, 엄마. 혹시 사고 당시 같이 있던 친구들과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 준이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왜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요. 그래도 엄마는 정확히 알고 싶어. 그때 최도연이 끼어들었어요. 중령님, 아이들도 훈련 때문에 바쁩니다. 굳이 번거롭게 하실 필요는. 잠깐만, 도연아. 내 아들 일인데 내가 신경 쓰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물론 그렇지만 이미 조사는 끝났습니다. 조사라는 말이 걸렸어요. 단순한 계단 사고에 무슨 조사가 필요했을까요? 어떤 조사를 했는데? 일반적인 안전사고 조사입니다. 그 결과를 볼 수 있을까? 최도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내부 문서라서 외부에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또 규정 이야기였어요. 어제부터 계속 규정으로 모든 걸 막더라고요. 도연아, 나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뭐 그리 숨길 게 있나? 숨기는 게 아니라 절차상 그런 겁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예전 최도연이라면 절대 상관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텐데요. 준이 침상 주변에 다른 병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들과도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다가갔죠. 안녕하세요. 준이 어머니예요. 병사들이 일제히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표정들이 다들 어색했어요. 혹시 어제 사고 봤나요? 병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라고요. 누구 하나 선뜻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못 봤다는 거예요? 네, 그때는 다른 곳에 있었어서요. 이상했어요. 생활관은 그리 큰 공간이 아닌데 아무도 못 봤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그때 한 병사가 뭔가 말하려고 하더니 최도연의 시선을 받고는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이들이 뭔가 지시받았다는 걸요. 혹시 여기 분대장은 누구예요? 저입니다. 한 병사가 앞으로 나왔어요. 상병 계급장을 달고 있었죠. 분대장님, 부하가 다쳤는데 상황 파악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별로 특이한 건 없었습니다. 정말요? 늑골이 부러질 정도로 다쳤는데 분대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는데 계속 최도연을 의식하더라고요. 최도연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중령님, 시간이 좀 늦었는데요. 아이들 훈련 시간이라서요. 훈련? 준이는 다쳐서 훈련 못하는 거 아니야? 다른 아이들 말입니다. 그럴듯한 핑계였지만 저를 내보내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어요.
그럼 준이랑 조금 더 있다가 갈게. 규정상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더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최도연의 태도가 점점 강경해지고 있었어요. 예전 부하였던 사람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죠. 생활관을 나서면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도연아, 정말 이상한 점은 없었어? 내가 궁금해하는 거 이해하지? 중령님, 최도연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어요. 이제 민간인이시잖아요. 너무 참견하지 마십시오. 그 말에 순간 당황했어요. 참견이라니요. 제 아들 일인데 참견이라고 하다니. 뭐라고? 부대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시지 마세요. 이미 처리된 일입니다. 최도연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예전에 존경하던 상관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죠. 도연아,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령님은 이제 퇴역하셨고 여긴 현역들이 근무하는 부대예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녀석이 지금 저를 무시하고 있는 건가요? 과거에 제가 그의 상관이었다는 걸 완전히 잊은 것 같았어요. 도연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알고 있어? 네, 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일? 부하가 다쳐서 어머니가 걱정하는데 그걸 가로막는 게 내 일이야? 과민 반응하지 마십시오. 단순한 사고일 뿐입니다. 과민 반응이라는 말에 더욱 화가 났어요. 제가 괜히 트집 잡는 사람 취급을 하고 있었거든요. 도연아,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 맞지? 최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CCTV 오류도 거짓말, 단순 사고라는 것도 거짓말, 목격자 없다는 것도 거짓말 아니야? 증거 있으세요? 도전적인 어조였어요. 마치 제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더 이상 제가 알던 최도연이 아니라는 걸요. 뭔가 변했어요.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걸까요? 도연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 준이에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정말로 계단에서 넘어진 게 전부예요. 거짓말이라는 걸 확신했어요.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물어봐도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그럼 나는 이만 갈게.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적인 인사였어요. 과거의 정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부대를 나서면서 돌아봤어요. 여러 창문에서 누군가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불편한 방문자를 감시하는 것 같았죠. 차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최도연의 변한 태도, 병사들의 일관된 침묵, 너무나 완벽한 증거인멸. 모든 게 조직적으로 계획된 것 같았어요. 특히 민간인이라 참견하지 말라는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어요. 제가 군복을 벗었다고 해서 제 아들을 걱정하는 것도 참견이 되는 건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이 났어요. 이들이 무엇을 그렇게 필사적으로 감추려고 하는 걸까? 단순한 계단 사고라면 왜 이렇게까지 방어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준이의 표정도 잊을 수 없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데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눈빛이었죠.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아이 같았어요. 혼자 차 안에 앉아 있으니 문득 외로워졌어요. 과거엔 이런 일이 있으면 부하들이나 동료들과 상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혼자였어요. 퇴역한 지 3년 처음으로 제가 정말 민간인이 되었다는 걸 실감했어요. 군복을 벗는 순간 모든 권위와 인맥이 사라진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준이는 제 아들이었고 뭔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직감이 강했거든요. 설령 혼자라도 끝까지 파헤쳐 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최도연의 차가운 시선이 떠올랐어요. 그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파고들지 말라는 무언의 협박이었죠. 하지만 제가 그런 협박에 굴복할 사람은 아니었어요. 특전사에서 20년을 버틴 사람이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최도연의 태도와 부대의 조직적인 은폐 작업을 보면서 더 상위 지휘관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죠.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부터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먼저 중대장실로 연락했죠. 안녕하세요. 박준희 일병 어머니입니다. 중대장님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무슨 일이시죠? 아들 부상건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았어요. 행정보급관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중대장님과 통화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중대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제가 대신 들어보겠습니다. 또 회피하려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그럼 언제 통화 가능한지 알려주시겠어요? 글쎄요, 일정이 워낙 바빠서요. 대충 넘기려는 태도였어요. 결국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하기로 했죠. 그럼 공식적으로 면담을 신청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면으로 요청서를 작성해서 팩스로 보냈어요. 전직 특전사 중령이라는 경력도 명시했죠. 아무래도 무시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답변이 왔어요. 면담 불가라는 내용이었어요. 이유는 부대 운영상 어려움이었죠. 말도 안 되는 핑계였어요. 대대장실로도 연락해 봤어요. 역시 마찬가지였죠. 통화도 제대로 연결이 안 되고 연결되더라도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기만 했어요. 그래서 연대 본부로 직접 전화했어요. 연대 지휘참모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직 특전사 중령 박서진입니다. 연대장님께 건의할 일이 있어서요. 어떤 건인가요? 제3특 기학교에서 일어난 안전사고 관련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번에도 한참을 기다렸어요. 그러고는 참모 중 한 명이 나왔죠. 작전 참모입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부하부대에서 안전사고 은폐 의혹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상황을 설명했더니 참모가 말했어요. 부대 자체 조사가 끝났다고 보고받았는데요. 그 조사 결과가 의심스럽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또 증거를 요구하더라고요. 증거가 없으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요. 직접 만나서 상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대장님 일정이 워낙 바빠서요. 필요하면 부하부대를 통해 재조사 지시하겠습니다. 결국 이것도 거절당했어요. 부하부대로 다시 떠넘기는 시기였죠.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부대에 가봤죠. 이번에는 준이에게 직접 물어볼 생각이었어요. 면회실에서 준이를 만났을 때 깜짝 놀랐어요. 표정이 더욱 어두워져 있었거든요. 준이야, 무슨 일 있었어? 엄마,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뭘 넘어가? 사고 일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자꾸 크게 만들지 말아요. 준이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야? 중대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어머니가 자꾸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 군기가 불량하다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제가 아들을 보호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뜨린 거였어요. 그리고 소대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제 어머니가 예전에 장교였다고. 그게 왜 문제가 돼? 다들 이상하게 봐요. 왜 어머니가 설치냐고. 그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설친다는 표현에
가슴이 쓰려왔어요. 제가 아들을 걱정하는 게 설치는 걸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니요. 준이야, 엄마는 그냥 제발 그만해 주세요.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왜 자꾸 문제를 만들어요? 준이가 처음으로 저에게 화를 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죠.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복도에서 몇몇 간부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 사람이 그 유명한 예전의 특전사 중령이었다던데 퇴역하고 나서도 계속 참견하네. 아들 걱정이야 이해하지만 도가 지나친 거 아냐? 그 말들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제가 도를 지나쳤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다쳐서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차에 올라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분노와 억울함과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특전사에서 20년을 복무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남자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퇴역 후에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몰랐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봤죠. 박서진 씨죠? 네, 누구세요? 제3특기학교 교육참모입니다. 잠깐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이죠? 면담 요청건인데 더 이상 제기하지 마십시오. 직접적인 경고였어요. 왜요? 정당한 요구 아닌가요? 부대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님. 아니, 아드님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협박이었어요. 명백한 협박이었죠. 무슨 뜻인가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십니까?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손에 든 핸드폰이 무거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45살 여자의 초라한 모습이 보였죠. 과거의 권위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자식 걱정하는 평범한 어머니일 뿐이었어요. 특전사 중령 출신이라는 경력도 아무 소용 없었어요. 오히려 설친다는 비난만 받을 뿐이었죠. 제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건가요? 정작 준이는 그만하라고 하는데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무력했어요.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울고 있는 동안에도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준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들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숨기려고 하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어요.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거울 속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절망 대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죠. 이제 정말 전쟁이었어요. 그들이 제게 선전포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특전사에서 배운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어차피 잃을 것도 없었어요. 이미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진실을 찾는 것뿐이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최도연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예전 모습과 지금 모습이 너무 달라서 혼란스러웠어요. 처음 최도연을 만난 건 10년 전이었어요. 제가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한 직후였죠. 특전사 훈련부대에서 분대장으로 근무하던 상사였어요. 그때 최도연은 정말 뛰어난 부하였어요. 체력도 좋고 전술 이해도도 높았죠. 무엇보다 열정이 대단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훈련에 매달렸거든요. 하지만 뭔가 불편한 면도 있었어요. 다른 부하들과는 달리 저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어색했죠. 겉으로는 존경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제가 여군이라는 점을 의식하는 것 같았어요.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표정이나 행동에서 느껴졌거든요. 마치 여자가 무슨 중령이야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야간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최도영과 단둘이 걷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그가 말했어요. 중령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래, 뭐든 말해봐. 어떻게 하면 중령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진급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답해줬죠. 열심히 하면 돼. 내가 충분히 능력 있으니까. 그런데 최도연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불만스러운 것 같았죠. 그게 다인가요? 뭔 뜻이야? 다른 건 필요 없나요? 특별한 배경이라든지. 그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빽이 있어서 진급했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도연아, 그런 생각은 하지 마.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최도연의 태도가 조금씩 변했어요. 예전보다 더 딱딱해졌고 개인적인 대화는 피하려고 했죠. 몇 달 후 제가 중령으로 진급했을 때였어요. 진급 축하 모임에서 최도연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평소보다 많이 마신 것 같았죠. 중령님 축하드립니다. 고마워, 도연아. 언젠가는 저도 중령님 그늘을 벗어나겠습니다. 그 말에 순간 당황했어요. 그늘이라니요. 무슨 말이야? 아니에요, 그냥. 저도 언젠가는 인정받고 싶다는 뜻입니다.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지만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제가 그에게 그늘 같은 존재였던 건가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최도연이 전출 신청을 냈어요. 교육부대로 가고 싶다는 거였어요. 왜 갑자기? 새로운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여기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데 교관으로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진심 같지 않았어요. 뭔가 피하고 싶어 하는 느낌이었죠. 혹시 내가 부담스러워? 그런 건 아닙니다. 도연아, 솔직히 말해봐. 잠시 망설이던 최도연이 말했어요. 중령님과 함께 있으면 제 한계가 보이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중령님만큼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저에게 심한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요. 도연아, 그런 생각은 하지 마. 넌 충분히 훌륭해.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최도연은 교육부대로 떠났어요. 그 후로는 가끔 소식만 들을 뿐이었죠. 들리는 얘기로는 교관으로서 꽤 인정받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성격이 예전보다 강경해졌다는 말도 있었죠. 요즘 최도연이 좀 독해졌다더라. 신병들한테 무지 엄하다고 하던데 권위를 중시한다나 뭘 하나. 그런 소문들이 들려왔어요. 예전에 열정적이지만 부드러웠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았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조짐이 있었어요. 제게 대한 복잡한 감정, 여군 상관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깊은 열등감까지. 최도연은 아마 교육부대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갔을 거예요. 부하들을 강하게 통제하고 절대적인 권위를 세우면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과거에 느꼈던 굴욕감을 보상받으려 했을 거예요. 특히 저 같은 여군 상관 때문에 느꼈던 상처를 치유하려고 했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민간인이 되어서 나타났으니 얼마나 기회라고 생각했을까요? 과거의 상관을 무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을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최도연의 변한 모습이 이해는 됐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진실을 왜곡하고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준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게 용납이 안 됐어요.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한 아이의 안전을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중령님 그늘을 벗어나겠습니다. 그때 그 말이 이런 뜻이었던 건가요? 제게 복수하겠다는 의미였을까요? 하지만 제가 그냥 당하고 있을 순 없었어요. 특전사에서 배운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였으니까요. 설령 상대가 과거의 부하라 해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였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도 계속 최도연이 나왔죠. 젊은 상사 시절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번갈아가며 나타났어요. 꿈에서 그가 말했어요. 이제 제가 이기는 겁니다, 중령님. 하지만 제가 대답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도연아.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젊은 남자 목소리였죠. 혹시 박준희 일병 어머니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같은 부대에 있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준이와 같은 기수예요. 준이 동기였나 봤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인가요? 어머니께 꼭 전해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뭔데요? 전화로는 어려울 것 같고,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상했어요. 왜 동기가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할까 싶었죠. 어디서 만날까요? 부대 근처 카페에서 만나면 안 될까요? 오늘 오후에 외박이거든요. 급한 일인 것 같아서 약속을 잡았어요. 부대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카페였죠. 약속 시간에 가보니 2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고 표정이 어두웠죠. 민수 씨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손이 떨리고 있더라고요. 뭔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인지 말해보세요. 민수가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이 형이 정말로 계단에서 넘어진 게 아니에요. 역시 제 추측이 맞았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맞았어요. 선임들한테요. 누구한테? 부소대장님이랑 몇몇 간부들한테요. 최도연이었어요. 결국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았던 거죠. 왜? 별 이유 없었어요. 그냥 기분 나쁘다고요. 기분이 나빠서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죠. 어머니가 예전에 군 간부셨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부소대장님이 화를 내셨어요. 감히 민간인 주제에 부대 일에 참견한다고요. 핏대가 올랐어요. 제 때문에 준이가 맞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준이 형을 따로 불러서 혼쭐을 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활관에서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았죠. 계속 말해보세요. 옆구리를 몇 대 때리셨어요. 준이 형이 쓰러질 때까지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그런 폭행을 당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민수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제가 몰래 녹음했어요. 녹음을? 네, 처음엔 그냥 메모용으로 녹음 기능을 켜놨는데, 그때 마침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민수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녹음 파일이 하나 있었죠. 들어보시겠어요? 네. 민수가 이어폰을 건네줬어요. 손이 떨렸지만 받아서 끼웠죠. 녹음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잡음만 들렸는데 곧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박준희. 최도연의 목소리였어요. 화가 나 있는 게 느껴졌죠. 네, 부소대장님. 준희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긴장하고 있는 게 분명했죠. 너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냐? 네, 예전에 군인이었다고. 군인? 중령까지 했던 사람이 지금 와서 뭐라는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뭘 죄송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 엄마가 문제지. 그 다음엔 다른 목소리들도 들렸어요. 몇 명의 간부들이 함께 있었던 것 같았죠. 저 중령 출신 엄마가 떠들어도 증거 없으면 끝이야. 맞아. 이미 다 정리했으니까. CCTV도 지웠고 증인들도 입 막았으니까 걱정 없어.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증거였거든요.
그때 최도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야, 박준희. 넌 그냥 맞고 버티기만 하면 돼. 부소대장님? 군인은 원래 그런 거야. 맞고 참고 견디는 거지.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그 다음엔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준이가 신음하는 소리도요. 으, 이게 바로 군기야, 알겠나? 또 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아들이 맞고 있는 소리였죠. 아파도 참아야 해. 그게 군인의 정신력이거든. 녹음을 다 듣고 나니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민수 씨, 이걸 왜 저에게 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진실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건 잘못된 일이거든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들키면 이미 위험해요. 저도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당할 것 같거든요. 민수의 용기가 고마웠어요. 어린 나이에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이 파일을 복사해도 될까요? 네, 얼마든지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뭔가요? 간부들끼리 대화하는 것도 녹음됐어요. 어머니에 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민수가 다른 파일을 재생했어요. 저 여자가 계속 문제 제기하면 어떻게 할 거야? 뭘 어떻게 해? 민간인인데 뭘 할 수 있겠어? 그래도 예전에 중령이었잖아. 예전은 예전이고 지금은 지금이지.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맞아. 그냥 무시하면 돼. 어차피 증거 없으면 끝이야. 최도연의 목소리였어요. 민간인 주제에 설치는 꼴이 가관이지. 특히 여자가 나서는 게 꼴 보기 싫어. 예전에 내 상관이었다고 계속 까불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결심이 섰어요. 이제 정말 전쟁을 선포해야겠다고요. 민수 씨, 정말 고마워요. 이 파일들을 잘 활용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군단 감찰실에 직접 제보할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바로 컴퓨터를 켰어요. 민수가 준 파일들을 백업하고 군단 감찰실 홈페이지를 찾았죠. 온라인 제보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상세한 경위서를 작성하고 녹음 파일들을 첨부했어요. 특히 조직적인 증거인멸과 폭행 사실을 강조했죠. 제보서 마지막에 제 신원도 명확히 밝혔어요. 전직 특전사 중령 박서진이라고 말이죠.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후련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알릴 기회를 얻었거든요. 이틀 후 군단 감찰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서진 중령님이시죠? 감찰관 김대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보해 주신 내용이 매우 심각합니다. 내일 당장 현장 조사단을 보내겠습니다. 정말인가요?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런 사안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드디어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어요. 최도영과 그 간부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부터 궁금했죠. 특전사에서 배운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도요. 이제 판세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증거가 없다고 자신했던 그들에게 결정적인 녹음 파일이 있었으니까요. 내일이 기대됐어요. 최도연의 무너지는 표정을 직접 볼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오전 10시 군단 감찰실 조사단이 부대에 도착했어요. 김대령을 포함해서 감찰관 3명과 군검찰 수사관 2명이었죠. 제게도 연락이 와서 함께 가게 됐어요. 부대 정문을 통과할 때 분위기가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긴장감이 가득했죠. 경계병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박서진 중령님, 이쪽으로 오시죠. 김대령이 저를 안내했어요. 부대 본부로 향하면서 여러 간부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먼저 디지털 포렌식 팀이 서버실을 점검하겠습니다. 서버실요? 네,
CCTV 시스템을 정밀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삭제된 파일도 복구 가능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희망이 생겼어요. 기술의 발달이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았죠. 1시간 후 포렌식 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령님,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뭔가요? 삭제된 CCTV 파일 일부가 복구됐습니다. 김대령과 함께 서버실로 갔어요. 모니터 화면에는 생활관 복도가 보였죠. 이 부분을 보시면 기술자가 특정 시간대를 재생했어요. 화면에 최도연과 다른 간부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준이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음성은 없지만 상황은 명확하게 보입니다. 화면 속에서 최도연이 준이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치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준이가 쓰러지는 모습도 그대로 찍혀 있었죠. 가슴이 아팠어요. 제 아들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직접 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이거면 충분한 증거가 되겠네요. 김대령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발견이 있습니다. 뭔가요? 서버 로그를 보니 삭제 명령이 부대장실 컴퓨터에서 나왔습니다. 부대장이 직접? 네, IP 주소와 접속 시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은폐 지시가 더 위에서 내려온 거였어요. 최도연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대 전체의 조직적 은폐였던 거죠. 오후 2시경 최도연과 관련 간부들이 소환됐어요. 저는 별도 조사실에서 상황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최도연이 조사실로 들어올 때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이미 상황을 눈치챈 것 같았죠. 최도연 중사, 박준희 일병 폭행 혐의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CCTV 영상이 복구됐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모니터에서 폭행 장면이 재생되자 최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건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훈련이요? 무슨 훈련인데 일병의 늑골이 부러집니까? 그건 최도연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민수가 제공한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최도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죠. 증거 없으면 끝이야. 민간인 주제에 설치는 꼴이 가관이지. 자신의 목소리를 듣던 최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최도연 중사, 즉시 직무정지 조치하며 군검찰로 이송합니다. 중령님, 최도연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후회와 원망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선택의 기로에서 그가 잘못된 길을 택했으니까요. 나머지 간부들도 순차적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모두 비슷한 혐의로 직무정지됐죠. 부대장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은폐 지시 정황이 드러나면서 즉시 보직해임됐어요. 중령님,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대령이 알려줬어요. 인터뷰요? 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군대 내 폭행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생각해보니 이 문제는 우리 부대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국의 많은 부대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거였죠.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이틀 후 서울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예상보다 많은 기자들이 왔더라고요. 전직 특전사 중령 박서진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긴장됐지만 해야 할 말은 해야 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군대는 강한 사람의 편이 아니라 약한 병사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한 문장에 제가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이 담겨 있었어요. 군기와 기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투명성입니다. 부대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해요. 그래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여론이 들끓었어요. 군대 시스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자신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용기를 내어 증언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준이와 다시 만났을 때 그 아이는 많이 밝아져 있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포기하지 않아서요. 저는 그냥 참으려고 했는데. 참는 게 해결책은 아니야, 준이야. 이제 알겠어요. 준이의 눈빛이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져 있었어요. 민수도 저에게 고마워했어요. 중령님 덕분에 부대가 많이 좋아졌어요. 민수 씨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야. 내가 녹음 파일을 주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거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켜봐야지. 한 달 후 최도연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어요. 다른 간부들도 각각 처벌받았죠. 부대장은 예편 조치됐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스템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국방부에서 부대 내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거든요. 외부 신고 시스템이 구축되고 CCTV 관리도 더욱 엄격해졌어요. 간부들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장치들도 만들어졌죠.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제대로 된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특전사에서 배운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도요. 이제 준이도 그리고 수많은 다른 병사들도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3개월이 지난 후 준이는 완전히 회복됐어요. 늑골도 깨끗하게 붙었고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가 많이 나아 보였죠. 명예 회복과 함께 정당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요. 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예전의 밝은 모습이 돌아온 것 같았죠. 다행이야. 그런데 부대는 어때?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로운 간부들은 정말 다르거든요. 준이의 말처럼 그 부대는 전면적으로 바뀌었어요. 새로운 지휘관들이 부임하고 교육 시스템도 완전히 개편됐죠. 국방부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어요. 부대 내 인권 침해 신고 시스템이 구축되고 외부 감시 체계도 강화됐어요. 무엇보다 병사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핫라인이 만들어졌죠. 이제는 혼자 참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였어요.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박서진 중령님이시죠? 국방부 인사복지관리관실입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국방인권교육 자문관직을 제안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퇴역 후 처음으로 받는 공식적인 제안이었거든요. 자문관이요? 네, 중령님의 이번 사건 대응이 모범 사례가 되고 있어서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 체계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생각해 볼 필요도 없었어요.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았죠. 기꺼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다음 날 국방부에 출근했을 때 느낌이 묘했어요. 3년 만에 다시 군복 냄새를 맡게 됐거든요. 중령님 환영합니다. 담당 부서 팀장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앞으로 하실 일은 신병 교육 과정에 인권 교육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군대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들과 대응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일이었어요. 이런 교육이 있었다면 준이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거든요. 한 달 동안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도 만들고 신고 체계에 대한 안내도 포함시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병사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아는 거였어요.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교육이 열린 날이었어요. 신병교육대 강의실에 들어서니 200명 정도의 신병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20살 안팎의 어린 친구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렁찬 대답이 돌아왔어요. 저는 박서진 중령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군대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한 신병이 손을 들었어요. 강하고 튼튼한 곳이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강한 군대란 뭘까요? 적을 무찌르는 군대입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신병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강한 군대는 약자를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여러분이 민간인을 보호하듯이 군대 안에서도 서로를 보호해야 해요. 계급이 낮다고, 힘이 약하다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1시간 동안 준이 사건을 비롯한 여러 사례들을 들려줬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자세히 설명했죠.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세요. 참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일에 맞서는 것이 진짜 용기예요. 교육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신병이 다가왔어요. 중령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 뭐든 물어봐. 정말로 신고하면 도와주나요? 물론이야. 그게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니까. 그 아이의 눈빛이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준이와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오늘 어땠어요? 뿌듯했어. 내 덕분에 이런 일을 하게 됐으니까. 제 덕분이요? 응, 내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거야. 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제가 세상을 바꾼 건가요? 그렇다고 할 수 있지.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는데 지금은 희망이 가득했어요. 준이는 건강하게 회복됐고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군대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게 가장 기뻤죠. 창문 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특전사 시절 야간 훈련을 할 때 자주 보던 별들이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언젠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면 반드시 길이 열리더라고요. 이제 더 많은 병사들이 안전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준이들이 혼자 참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박정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